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돈으로 다른 이성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온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남편과 상간녀에게 상상 초월의 지옥을 선물한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도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은 아주 작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제 남편 박준호와 그놈 품에 안긴 어린 상간녀가 달콤한 천국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을 말입니다.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은 채 몰디브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요. SNS에는 남은 평생은 모두 너라는 닭살 돋는 문구와 함께 다정한 사진이 버젓이 올라왔죠. 이 집의 안주인이자 박준호의 정식 아내인 저는 마치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그 파렴치한 한 쌍은 제 돈으로 꿀 같은 허니문을 즐기고 막 돌아온 참입니다. 아마 아직도 제 돈을 물쓰듯 쓴 쾌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겠죠. 제가 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준호는 한정판 명품 양복을 쫙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반질반질하게 넘겼더군요. 방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이뮤라. 그 여자는 작년에 제가 맞춘 오뜨 꾸띠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껴서 중요한 자리에 입으려고 고이 모셔뒀던 옷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옷이 상간녀의 몸에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에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서요. 여보, 우리 왔어. 박준호는 다정한 척했지만 그 눈빛에 서린 귀찮음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허니문 정말 당신 덕분이었어. 회사 유동자금을 넉넉하게 넣어준 덕분에 이렇게 즐길 수 있었네. 이뮤라는 교태를 부리며 그의 팔짱을 끼고는 보란듯이 몸을 더 밀착시켰습니다. 저를 향한 그 아이의 눈에는 노골적인 도발이 가득했죠. 언니, 몰디브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준호 씨가 다음번에 회사 수익 나면 세계 일주 시켜준댔어요.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세계 일주? 아마 당장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걱정해야 할 텐데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장 대문이 세차게 열리더니 김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손에 든 서류를 어찌나 꽉 쥐었던지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김 대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호 앞으로 달려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죠. 박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여유롭던 표정을 순식간에 지웠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하늘이라도 무너졌어? 나랑 유라 씨 막 돌아온 거 안 보여?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해.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대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손에 든 서류를 박준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모님께서 회사에 투자하셨던 2천억 원을 전액 회수하셨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빗발치고 협력사들도 전부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달라며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고요. 우리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뭐라고?
박준호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와락 빼앗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용을 확인했죠.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거쳐 마침내 새하얀 종이장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서연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대리가 한 말 사실이야? 당신이 2천억을 뺐다고? 이뮤라의 얼굴에서도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박준호의 팔을 놓고 겁에 질린 눈으로 물었죠. 준호 씨, 이거 아닐 거야. 언니가 갑자기 왜 투자금을 빼요? 무슨 오해가 있겠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둥대는 두 남녀를 위해서 아래로 차갑게 내려다보며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해. 박준호 씨, 당신 생각에 세상에 어떤 오해가 있으면 내가 2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나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놀아나는 남자에게 계속 투자하게 둘 수 있을까요? 무슨 헛소리야. 박준호는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나하고 유라 씨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야. 이번 몰디브 여행은 회사 워크숍이었다고. 남들 말 함부로 믿지 마. 평범한 동료. 저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 사람의 얼굴에 바싹 들이댔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몰디브 호텔 방에서 이뮤라를 끌어안고 자기라고 부르면서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속삭이는 이 영상. 이것도 워크숍의 일부였나? 영상 속 장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박준호와 이뮤라의 역겨운 애정 행각과 그들이 나누는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박준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죠. 네가 날 미행했어? 서연우, 너 정말 너무하는군. 너무해?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얼음장 같은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혼인 중에 바람 피우고 내 돈으로 상간녀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차 사주고 허니문까지 보내준 당신에 비하면 내가 한 행동이 과연 너무한 걸까? 박준호, 잊었나 본데 당신 회사 창업 자금 내가 대줬어. 그 후에 운영 자금도 내가 끊임없이 넣어줬지. 이제 내 돈을 돌려받겠다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뮤라는 겁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언니. 저하고 준호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가 파산하면 안 돼요. 준호 씨는 진심으로 사랑해. 저는 고개를 돌려 이뮤라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이뮤라 씨.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이 번듯한 직장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남편이나 넘보고 남의 돈 쓰고 남의 집에서 살고 남의 옷까지 꿰어 입고 있으면서 진심이라는 말이 잘도 나오는구나. 똑똑히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있는 모든 것, 이 별장을 포함한 모든 건 내 개인 재산이야. 당신들 둘,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곁에 서 있던 김대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표님, 현재 회사 계좌에 단돈 10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금난으로 중단된 프로젝트만 10개가 넘고 협력사들로부터는 위약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수백억? 박준호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신발장을 겨우 붙잡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우, 당신 미쳤어? 투자금을 빼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 회사엔 내 피땀도 서려 있단 말이야. 당신 피땀?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박준호, 처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집안 딱하다고 투자해주지 않았으면 당신 지금쯤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르고 있을걸? 지금의 성공이 전부 당신 혼자 힘으로 이룬 거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 서진가 없었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날 배신했으니 예정 따위는 기대하지 마. 투자금만 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이뮤라는 넋이 나간 박준호의 모습과 제 얼음장 같은 눈빛을 번갈아 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준호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장인 줄만 알았죠. 그를 잡으면 인생 역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회사가 전부 서연우의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니. 이제 서연우가 돈줄을 끊어 회사가 망했으니 그녀의 달콤한 꿈도 산산조각 난 셈이죠. 준호 씨,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이뮤라는 박준호의 팔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우리 이제 돈 한 푼 없고 빚만 잔뜩인데. 박준호는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아.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어. 처음부터 네가 나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연우 씨를 배신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의 호통에 이뮤라는 잠시 멍해지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요.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 내 탓으로 돌려요? 박준호, 당신 정말 책임감 없는 남자네요.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박준호, 이뮤라, 그리고 나를 항상 무시했던 시어머니까지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내가 원금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만. 저는 그들의 싸움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여긴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계속 버티면 경비 부를 테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이를 악물고 이뮤라를 획 쏘아본 뒤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뮤라는 잠시 망설이며 이 호화로운 별장과 넋이 나간 박준호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분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설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죠. 아, 맞다. 깜빡했네. 당신들 몰디브에서 쓴 돈 전부, 그리고 이뮤라 씨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보석들, 전부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 거야. 내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 당신들이 가질 자격 없잖아. 그 말을 듣자 박준호의 걸음이 순간 멈칫하더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뮤라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린 채 비틀거리며 박준호를 따라 별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일은 거의 다 처리됐어요.
박준호 회사는 파산했고요. 이제 그 오만한 장 여사를 손봐줄 차례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야,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전부 지원해 줄 테니 너를 괴롭힌 자들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문을 닫은 지 채 2분도 되지 않아 밖에서 쾅쾅쾅 하고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짝 전체를 부숴버릴 듯한 기세였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한심한 박준호가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죠. 아직 파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이대로 포기하기는 억울했나 봅니다. 서연우, 문 열어. 이 독한 연하. 박준호의 고함은 히스테릭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은 그가 찰 때마다 윙윙거리며 울렸죠. 똑바로 말해. 왜 투자금을 뺀 거야? 처음부터 날 망하게 할 작정이었지. 이미라의 목소리도 뒤따랐습니다. 울먹이며 한껏 가련한 척을 하더군요. 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랑 얘기 좀 해요. 준호 씨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회사가 그 사람 목숨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실 수 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봤죠. 박준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양복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살기만 가득했죠. 이뮤라는 백꽃처럼 눈물을 흘리며 옷자락을 꼭 쥔 채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다고 생각할지 모를 지경이었죠. 박준호 씨, 저는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죠. 이 문은 내 거야. 걔는 들을 생각 없으니 한 번만 더 걷어차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거 침입죄로. 문 밖에 발길질 소리가 즉시 멎었습니다. 이어서 박준호의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려왔죠. 서연우, 가식 떨지 마. 네가 투자금 뺐다고 해서 날 쥐락펴락할 수 있을 줄 알아? 웃기지 마. 너희 서진가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어. 재기?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내 돈으로 회사 차려서 그 아내 몰래 상간녀나 키우는 찌질이가. 박준호 씨, 그 수백억 위약금 갚을 생각부터 하는 게 어때? 그러다 입고 있는 팬티까지 다 뺏기지 말고. 너, 박준호는 분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문을 차려다가 이뮤라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뮤라는 문에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화나신 거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준호 씨랑 만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를 탓하세요. 준호 씨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회사가 망하면 준호 씨는 정말 끝이에요. 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일부러 그녀를 떠봤습니다. 그럼 당신들 둘이 놀아난 게 전부 당신 잘못이라는 거네? 그럼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박준호 옆에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살 길이라도 터줄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뮤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방금 전에 연약함은 사라지고 눈빛에 악독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숨기고 목맨 소리로 말했죠.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저와 준호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서 헤어질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더 이상 연극을 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럼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진심인지 한번 들어보시지. 녹음 파일에서는 이뮤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 오빠, 그 아줌마랑은 언제 이혼할 거예요? 박 사모님 자리에 앉아서
그 많은 돈을 쥐고 있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오빠 회사 안정되면 빨리 이혼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오빠랑 결혼해서 그 여자 돈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이어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자기야, 조금만 참아. 이번 허니문 다녀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할게. 그 여자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분명히 동의할 거야. 그때가 되면 회사 돈은 전부 우리 거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 반지, 제일 좋은 집 사줄게. 평생 호강시켜줄게. 연우 씨 부모님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늙은이들이 거슬린다고, 서진가 재산 쥐고 안 놓는다고. 이뮤라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준호 오빠, 꼭 약속 지켜야 해요. 걱정 마. 내가 서진가의 자원을 완전히 장악하면 그 늙은이들쯤이야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 녹음이 끝나자 문 밖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박준호와 이뮤라가 지금 얼마나 당혹스럽고 공포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었죠. 한참 후에야 박준호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우, 네가 감히 녹음을 해? 정말 비열하구나. 비열해.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들 둘이 내 등 뒤에서 날 속이고 우리 부모님까지 속이려 했던 것에 비하면 내 방법은 신사적인 수준이지. 박준호, 이뮤라. 내가 정말 당신들한테 속아 넘어간 바보인 줄 알았어? 난 처음부터 당신들 추악한 짓 다 알고 있었어. 그저 당신들을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을 뿐이야. 말을 마친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잿빛으로 변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시선을 피했고 이뮤라는 새하얗게 질린 채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언니, 그건 오해야. 녹음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뮤라는 끝까지 변명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칼날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대답해봐. 서른일곱 내 목에 걸린 그 진주 목걸이 우리 엄마 유품이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걸고 다닐 수 있지? 그리고 네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 내가 8천만 원 주고 맞춘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손에 넣었어? 박준호가 몰래 갖다 줬겠지. 당신들 내 돈 쓰고 내 옷 입고 내 보석 걸치고 다니면서 나를 어떻게 내쫓을지 궁리나 하고 있었잖아.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해? 이뮤라는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준호가 이뮤라 앞을 막아서며 저를 노려봤죠. 서연우, 그만해. 목걸이 하나, 옷 한 벌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배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잖아. 배상? 저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박준호, 당신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뭘로 배상하겠다는 거야? 이 진주 목걸이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 5억이야. 이 드레스 연간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알아? 1,000만 원이야. 뭘로 갚을 건데? 망해버린 내 회사로. 아니면 그 값싼 내 진심으로.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죠.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제 자금 지원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석 하나 배상할 돈조차 없다는 것을요. 이뮤라는 그런 박준호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박준호의 팔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준호 씨, 일단 가요.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가긴 어딜까.
저는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내 물건들은 다 두고 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군 자, 가군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목걸이, 드레스, 그리고 당신들이 몰디브에서 흥청망청 쓴 돈까지 단 10원도 빼놓을 수 없어. 서연우,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박준호는 다급해져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유라한테 사준 거야. 너랑 상관없어. 저는 그의 손을 피하며 차가운 눈으로 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박준호, 똑똑히 봐. 이건 당신 회사 재무제표야. 당신이 이뮤라한테 가방 사주고, 차 사주고, 보석 사주고, 몰디브 여행 간 모든 비용, 전부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갔어. 그리고 그 회사 돈, 전부 내가 투자한 돈이지. 다시 말해, 당신은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린 거야. 그런데도 나랑 상관이 없다고? 박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결국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장부를 완벽하게 숨겼는데 네가 어떻게 안 거지?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내 그깟 잔머리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난 진작에 사람을 붙여놨어. 내 모든 움직임, 전부 내 손바닥 안에 있었다고. 이뮤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가련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준호를 향해 악을 썼죠. 박준호, 이 무능한 인간,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며. 이제 어쩔 거야. 돈도 없고 빚만 잔뜩인데. 내가 정말 당신 만나서 팔자 한번 제대로 꼬였네. 닥쳐. 박준호도 폭발했습니다. 네가 날 유혹하지만 안 왔어도 내가 이 꼴이 됐겠어? 이제 와서 날 탓해?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장 여사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우, 이재수 없는 년,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 여사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의 장사치처럼 시끄럽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내 아들이 방금 전화해서 회사가 망하고 수백억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 이게 다 내년 짓이지? 당장 돈 돌려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저는 피식 웃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아드님이 바람 피우고 제 돈으로 상간녀 먹여 살릴 땐 못 본 척 하시더니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 제 생각이 나셨나 보죠? 돈은 없습니다. 정 받고 싶으면 그 귀한 아드님더러 직접 와서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박준호와 이뮤라를 보며 비웃었죠.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박준호와 이뮤라를 보며 두 분 계속 싸우세요.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우, 못 가. 박준호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돈 돌려줘. 그 회사는 내 거야. 당신 회사라고? 저는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경비원, 당신 회사라고. 정비원, 경비원. 곧이어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두 사람 당장 밖으로 던져버려요. 저는 박준호와 이뮤라를 가리키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별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만약 또 나타나면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비원들은 즉시 박준호와 이뮤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우, 이거 놔.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박준호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뮤라도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놔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경비원들을 당해낼 리 없었죠. 두 사람은 순식간에 별장 밖 잔디밭으로 질질 끌려나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박준호, 이뮤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테니까.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 그들의 울부짖음과 저주를 차단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아가씨, 장 여사가 시골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정오쯤 서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겠습니까? 준비? 저는 냉소했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이번엔 또 무슨 난리를 피울지 한번 봐야지. 별장에서 기다린다고 전해.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오라고. 다음 날 별장 초인종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귀가 아플 지경이었죠. 물어보나 마나 그 대단하신 장 여사가 도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고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자마자 장 여사는 검은 회오리 바람처럼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부스스한 파마머리에 구겨진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왼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사과와 귤이 사방으로 굴러다녔죠. 서연우, 이 천하의 몹쓸 년. 장 여사의 고함은 집 천장을 무너뜨릴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질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 멀쩡한 회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고 수백억 빚까지 지게 만들어? 아주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녀는 욕을 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죠. 경비원들이 급히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발버둥치며 침을 튀겼습니다. 이거 놔. 저 독한 년이랑 끝장을 볼 테다.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장 여사님, 소리부터 지르지 마시고 아드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뭘 어쨌는데. 장 여사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애야. 너 같은 재수없는 년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분명히 네가 받겠단 놈이 생겨서 재산 빼돌리려고 내 아들 회사를 망하게 한 거지? 딴 놈이 생겼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으며 테이블 서랍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직접 보세요. 당신 아들이랑 이뮤라가 몰디브에서 껴안고 입 맞추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이게 가정에 충실한 겁니까? 당신 아들. 내 등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내 돈으로 상간녀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허니문까지
보냈어요. 이게 성실한 거고요. 바닥에 흩어진 사진에는 온통 박준호와 이뮤라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허리를 감싸고 키스하는 사진, 호텔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든 사진, 모든 사진이 눈을 찌를 듯 선명했죠. 장 여사는 사진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에서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네가 합성한 거겠지.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오해?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에서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에서는 장 여사와 이뮤라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랑 준호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여자랑 이혼하면 제가 어머님 정말 잘 모실게요. 이뮤라의 목소리는 꿀이 흐를 듯 달콤했습니다. 유라야, 난 널 믿는다. 애도 못 낳는 저 암탉 같은 년은 진작에 내 아들짝이 아니었어. 돈 좀 있는 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지. 네가 시집 오면 준호 시켜서 서진과 재산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놓게 할게. 그때 되면 우리 모녀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살자. 장 여사의 목소리는 아첨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아, 맞다, 어머님. 서연우 씨가 가진 진주 목걸이, 그거 정말 예쁘던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요. 저한테 달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까짓 게 뭐라고. 어머님한테 맡겨. 그 목걸이 그년한테 있어봤자 낭비지. 너처럼 예쁜 애가 해야 어울리지. 녹음이 끝나자 장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과 이뮤라의 대화가 녹음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이것도 오해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장 여사님,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제가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3년 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아파서 입원했을 때 누가 밤낮으로 간호했죠? 옥 팔찌가 갖고 싶다고 하셨을 때 누가 8천만 원을 들여 사드렸습니까? 당신 아들 창업할 때 누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돈 전부 털고 우리 아버지께 빌어서까지 투자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점점 격앙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시집 오자마자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나 해야 한다며 제 월급 통장부터 내놓으라고 하셨죠. 제가 임신했을 땐 돌보기는커녕 매일같이 빨래하고 밥하게 시키셨고요. 한겨울에 찬물로 설거지하게 만들다가 제가 넘어져서 아이를 잃었을 때 당신은 위로 한마디 없이 애 하나 간수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을 퍼부었죠. 그리고 당신 제 명품 가방이랑 보석들 몰래 빼돌려서 이뮤라한테 갖다 바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 한정판 향수들 싸구려 병에 덜어서 쓰고 제가 맞춘 옷들 멋대로 수선해서 당신 시골 친척들한테 입혔잖아요. 장 여사님, 당신은 탐욕스럽고 인색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 이 꼴이 된 건 전부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덕분이라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장 여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창피함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너, 헛소리하지 마. 장 여사는 한참 만에 겨우 모기만 한 목소리로 한마디 쥐어짰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에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증거가 가득했죠. 장 여사가 이뮤라에게 보석을 건네는 CCTV 캡처 화면, 제 향수를 쓰고 제 옷을 입고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유산했을 당시의 병원 진단서까지. 진단서에는 과로로 인한 유산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이게 다 증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짓들이 평생 숨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 여사님,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울 때 말리기는커녕 같이 한 통 속이 돼서 나를 속였잖아요. 이제 와서 아들이 망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욕을 해요? 당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가 과연 내게 떳떳한지, 우리 서진가가 베푼 은혜에 떳떳한지. 장 여사는 휴대폰 속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더니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독한 년을 며느리로 들여서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는 울면서 바닥을 손으로 치고 때를 쓰며 뒹굴었습니다. 마치 젖도 못된 아이 같았죠. 주위의 경비원들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울 만큼 우셨어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장 여사님, 우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당신 아들이 이 꼴이 된 건 전부 자업자 득이에요. 날 배신하고 속였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짓들, 내가 하나하나 전부 되갚아 줄 거예요. 남한테 무시당하고 속는 기분이 어떤 건지 당신도 한번 느껴봐야죠. 장 여사는 울음을 그치고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연우, 너무 더위하지 마. 내 아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박씨 집안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아버지 회사, 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네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온 세상에 다 알릴 테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서진그룹도 서울에서 알아주는 기업이에요. 당신이 가서 난리 쳐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들 박씨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서 좋겠네요. 아들은 바람 피우고 어머니는 덩달아 행패 부리고 정말 멋진 그림이겠어요. 그때 가면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박씨 집안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 별장은 내 개인 재산이에요. 당신이 지금 내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엄연히 내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경비원, 저 여자 당장 밖으로 던져버려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비원들이 즉시 바닥에 주저앉은 장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우, 이 독한 년.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거 놔. 안 갈 거야. 장 여사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그녀는 순식간에 별장 밖 잔디밭으로 끌려나가 내동댕이 쳐졌고 바닥에 엎드려서도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 장 여사가 흙먼지를 털며 일어나더니 욕을 중얼거리며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속이 후련했습니다. 과거에는 박준호의 체면을 생각해 장 여사의 구박을 참고 또 참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기만뿐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우,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당신이 자기를 쫓아내고 욕했다고 하던데. 서연우, 너 정말 너무하는군. 너무해.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준호,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나한테 독한 년이라고 욕할 땐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해. 누가 결혼을 배신했는지, 누가 내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렸는지, 누가 당신 어머니가 나를 구박하도록 방치했는지 벌써 잊었어? 박준호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그래도 우리 엄마야. 당신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서연우, 당장 돈 돌려주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뭐?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감히 날 협박해? 박준호, 잘 들어. 내가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는 일은 해가 서쪽에서 떠도 없을 거야. 배짱이 있으면 직접 와서 받아내. 당신 어머니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굴지 말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진 지 3분도 안 돼서 별장 대문이 쿵쿵하고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지난번 박준호가 문을 찰 때보다 훨씬 더 격렬했죠. 마치 문짝을 뜯어서 땔감으로 쓰려는 기세였습니다. 뻔했죠. 저한테 전화가 끊기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준호가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우, 문 열어. 열라고. 박준호의 고함은 찢어질 듯했고 이뮤라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피하지만 말고 얘기 좀 해요.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준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양복 단추가 풀어헤쳐진 채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뮤라는 그 옆에서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훔쳐보고 있었죠. 재산 문제? 저는 문에 대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박준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랑 재산 얘기를 해? 당신이 우리 서진가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건 잊었어? 근제, 재산 문제, 재산 문제, 재산 문제, 재산 문제, 재산,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누구 건지도 잊었냐고. 문 밖에 소음이 잠시 멎더니 박준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우, 대릴사위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3년 동안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데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어. 이 별장, 차, 회사 지분까지 전부 내 몫이 반은 있어야 해. 당장 문 열고 내 목 내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저는 피식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쳐다봤죠. 좋아. 지금 당장 불러. 경찰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고. 바람 피운 남편이 아내의 결혼 전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는지. 박준호는 제 말에 입이 막힌 듯 얼굴이 돼지 간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집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결혼 전 재산이야.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 이건 전부 부부 공동 재산이야. 이 별장 절반은 내 거고 차고에 있는 내 스포츠카도 내 거야. 회사 지분도 최소 30%는 내가 가져야겠어. 이뮤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한껏 이성적인 척하면서 말이죠. 언니, 준호 씨 말이 맞아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준호 씨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재산 좀 나눠 갖는 게 당연하죠. 저희 좀 불쌍하게 여겨서 살 길이라도 열어주세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저는 비웃으며 거실로 들어가 테이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준호, 이게 뭔지 내 눈으로 직접 봐. 박준호는 서류를 보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혼전 계약서였죠. 그 위에 서명은 그가 직접 한자 한자 정성껏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류를 집으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급하게 볼 거 없어. 내가 읽어줄게. 내 옆에 있는 상간녀도 잘 들으라고. 네가 과연 내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는지. 저는 계약서를 들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제1조 갑 서연우 명의의 모든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서진그룹 주식은 갑의 혼전 개인 재산으로 을 박준호와 무관하며 혼인 후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 을 박준호의 창업 자금은 갑 서연우가 무이자로 대여한다. 만약 을이 혼인 중 외도, 배신 등 유책 행위를 할 경우 모든 대여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고 위자료 없이 순수하게 몸만 나가야 하며 어떠한 재산도 요구할 수 없다. 제3. 그만해. 박준호가 제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그 계약서 무효야. 그때 네가 강제로 시켜서 쓴 거잖아. 인정 못해. 강제로?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네가 직접 봐. 이게 정말 강제로 한 건지. 영상 속 박준호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저 박준호는 이 혼전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합니다. 어떠한 강요도 없었음을 맹세하며 앞으로 서연우 씨에게 잘하고 혼인에 충실하며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선명한 화면과 또렷한 목소리, 박준호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뮤라의 얼굴도 굳어졌죠. 그녀는 박준호가 이런 계약서에 서명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즉 그녀는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준호, 이제 할 말 있어? 저는 영상을 끄고 계약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내가 빌려준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렸어. 계약서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거지. 당신은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 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으로 빌려갔던 2천억 원,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아야 해. 2천억, 원금의 이자까지? 박준호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죠. 나 이제 회사도 망하고 수백억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갚을 돈이 어디 있어. 서연우,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부부였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봐달라고? 저는 그가 이뮤라와 놀아나던 모습, 내 돈을 흥청망청 쓰던 모습,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증오가 들끓었죠. 박준호, 날 배신할 땐 봐달라는 생각 안 했어? 내 돈으로 이뮤라한테 5억짜리 다이아 반지 사주고 몰디브 가서 호의호식할 땐 내 생각 안 했냐고. 당신 어머니가 날 구박해서 유산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부부의 정을 생각이나 했어? 이제 와서 망하고 돈 없으니까 부부의 정을 들먹여? 너무 늦었어.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2천억 반드시 갚아야 해. 지금 돈이 없어도 변호사 시켜서 소송 걸 거야.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시계까지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수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이뮤라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가방도 박준호가 회사 돈으로 사준 수백만 원짜리였죠.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것들까지 전부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서연우 씨, 너무 잔인해요. 이뮤라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설령 바람을 피웠다 해도 그건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이뮤라 씨, 지금 저 사람 꼴을 좀 봐.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 서진가의 돈을 사랑한 거지. 내가 서진 그룹 상속녀가 아니었다면 그가 나랑 결혼했을 것 같아? 이렇게 오랫동안 가식적인 사랑을 연기했을 것 같냐고? 그리고 당신, 저는 고개를 돌려 이뮤라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 따라다니면 좋은 날 올 줄 알았지? 지금 저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빚더미 신세야.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그저 저 사람이 이용하다 버린 장기말, 쓰레기에 불과해. 이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는 박준호를 쳐다보며 그가 반박해 주기를 바랐지만 박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느라 그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박준호가 갑자기 소파에서 기어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돈으로 상간녀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돈으로 상간녀를 내가 이뮤라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너한테 정말 잘할게. 회사 일도 열심히 돕고 빚진 돈도 다 갚을게. 제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비는 그의 모습을 보니 동정심은커녕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나며 바지를 털었습니다. 박준호, 역겹게 굴지 마. 네가 날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런 결말을 예상했어야지.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어.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시켜서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서명만 하면 넌 여기서 꺼져도 좋아. 만약 서명 안 하면 바로 법원에 소송 걸 거야. 그때 가면 넌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한심한 유책 배우자인지 다 알게 될 거야. 박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원망으로 바뀌었죠. 서연우,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더라도 너도 편하게 살게 두지 않겠어. 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금 그 꼴로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바로 그때 이뮤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준호 씨, 일어나요. 여기서 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 여자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재기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준호를 일으켜 세워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뮤라에게 이끌려 비틀거리며 별장을 나섰죠. 현관을 나설 때 박준호는 뒤를 돌아보며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준호,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이건 재산 분할의 시작일 뿐. 앞으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가 전부 짓밟아 줄 테니까.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혼 서류 박준호 씨한테 보내서 서명 받아주세요. 만약 거부하면
계획대로 소송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제게 빚진 2천억 원과 회사 자금으로 이뮤라에게 사준 물건들도 전부 회수 소송 진행해 주세요. 네, 서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제 개인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였죠. 사진 속 박준호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여관 앞에 쭈그려 앉아 헝클어진 머리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양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과거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그의 앞에는 이뮤라가 팔짱을 낀 채 짜증과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군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뮤라 같은 속물이 파산한 알거지를 따라다니며 고생할 리가 없죠. 보상금을 요구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탐정은 곧 현장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뮤라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죠. 박준호, 약속했던 거나 내놔. 서울 중심가의 큰 아파트 사주고 2캐럿 다이아 반지도 사준다며.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당신은 파산했고 내 집이랑 반지는 어쩔 건데. 박준호의 목소리는 지치고 힘이 없었습니다. 유라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 지금 정말 돈이 없어. 조금만 숨 돌리면 꼭 사줄게. 2배로 보상해줄게. 곧쓸게. 기다려? 내가 뭘 믿고 기다려. 이뮤라는 비웃었습니다. 날 꼬실 땐 자기가 큰 사장이라며 자기만 믿으면 평생 호강시켜준다며. 근데 결과가 뭐야?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득은커녕 서연우 그 여자한테 모욕이나 당하고 이제 당신은 파산했는데 내가 왜 당신 따라서 굶어야 하는데? 내가 일단 취직이라도 해서 버텨보자고 했잖아. 박준호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힘든 시기니까 서로 의지해야지. 돈만 찾을 때가 아니라고. 의지. 이뮤라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박준호,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 만난 건 당신 돈 때문이었어. 이제 돈 없으면 당신은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왜 당신을 도와? 똑똑히 들어. 오늘 확실히 해. 위자료로 2억 원을 주든가 아니면 당신 몸에 있는 비싼 것들 다 내놓든가 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 회사 앞에 가서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기꾼인지 다 불어버릴 테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뮤라는 자신의 탐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죠.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더니 이제 와서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등을 돌리는군요. 2억? 나 지금 2만 원도 없어.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뮤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사준 가방, 차, 보석만 합쳐도 수억 원은 될 텐데 아직도 만족을 못해? 수억? 이뮤라는 비웃었습니다. 그것들 이미 똥값 됐어. 네가 사준 스포츠카는 중고였고 그 명품 가방은 짝퉁이었잖아. 그리고 네가 준 보석들도 대부분 가짜였어. 박준호, 넌 그냥 사기꾼이야. 돈도 없으면서 서연우 그 여자 돈으로 있는 척이나 하고 이제 그 여자가 돈줄 끊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헛소리 마. 박준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사준 거 다 진품이었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진품? 그럼 영수증이라도 가져와 봐. 이뮤라는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못 가져오겠지. 박준호, 똑똑히 들어. 오늘 돈 안 주면 나 여기서 안 가. 그리고 서진가, 서연우 회사 찾아가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까발리고
그 여자도 편하게 못 살게 만들 거야. 네가 감히.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뮤라, 네가 감히 그랬다가는 우리 사이의 모든 일을 다 폭로해서 너도 망하게 할 거야. 망하라고 해. 난 무서울 거 없어. 이뮤라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난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이야. 망해봤자 다른 도시 가서 새로 시작하면 그만이지. 근데 당신은? 당신이 망하면 정말 모든 걸 잃는 거야. 박준호, 잘 생각해. 돈을 줄 건지 말 건지.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박준호가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상상할 수 있었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뮤라가 실은 그의 돈만 노린 여자였다니. 이제 그가 돈이 없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협박하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정은 동영상 하나를 더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 이뮤라는 박준호의 목에 걸린 넥타이 핀을 잡아채고 있었죠. 그건 제가 예전에 사준 수백만 원짜리 백금 다이아몬드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내놔. 이건 돈 좀 되겠네. 이뮤라는 넥타이 핀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박준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놔. 이건 내 마지막 남은 거야. 박준호는 눈이 시뻘게 져서 넥타이 핀을 감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밥 먹여져? 이뮤라가 넥타이 핀을 세게 잡아당기자 툭 하고 끊어져 그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걸 손에 쥐고 무게를 재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괜찮네. 몇십만 원은 받겠어. 박준호, 당신 같은 쓰레기 만난 내가 재수가 없었지. 오늘부로 우리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말을 마친 이뮤라는 박준호가 따라올세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이뮤라의 뒷모습을 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럽게 흐느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맹세가 돈 앞에서는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군요. 저는 영상을 끄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쾌한 뿐이었죠. 박준호, 이게 바로 날 배신한 대가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내 돈만 노린 속물이었을 뿐. 이제 넌 모든 걸 잃었고 그건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여사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 전화를 받았죠. 서연우, 이 재앙 덩어리야. 장 여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방금 전화했는데 이뮤라 그년이 내 아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뜯어가고 헤어졌다더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투자금만 안 뺐어도 내 아들이 파산할 일도 저런 년한테 버림받을 일도 없었어. 당장 돈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내 회사 앞에 가서 목을 매달아 버릴 테다. 목을 매달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 여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회사 앞에는 CCTV가 24시간 돌아가요. 정말 목이라도 매달았다가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때 가면 아드님 구하기는커녕 당신까지 감옥에 가게 될 테니 박씨 집안 체면이 아주 볼만하겠네요. 너, 이 독한 년. 장 여사는 분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소리쳤습니다. 난 몰라. 무조건 내 아들한테 돈 돌려놔. 내 아들은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내가 망하게 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스스로 바람 피우고 내 돈으로 상간녀 먹여 살리다가 이 꼴이 된 거죠. 장 여사님, 정말 아들을 위한다면 당장 일자리라도 구해서 빚 갚을 생각이나 하라고 하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행패 부릴 시간이 없으실 텐데요.
일자리? 내 아들은 사장이야. 어떻게 남 밑에서 일을 해? 장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우, 똑똑히 들어. 돈 안 돌려주면 내가 매일 네 집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을 거야. 너도 편하게 못 살게 할 테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경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경비원이 있어요. 문 앞에서 행패 부렸다가는 바로 쫓겨날 겁니다.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제 탓하지 마시고요. 오리술은 정비, 마루찔은 정비원. 제 탓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장 여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아들이 사장이라며 남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다니 정말이지 가소롭고 한심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박준호는 이뮤라에게 버림받고 장 여사는 옆에서 깽판이나 치고 있으니 지금쯤 머리가 터질 지경이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고통과 절망을 맛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진짜 정체를 알려줄 시간이군요. 제가 서진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며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진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제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그리고 박준호와 이뮤라의 추악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론에 살짝 흘려주세요. 잔치를 한번 제대로 벌여보죠. 네, 아가씨.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아침 식사를 마치자 집사가 공손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룹 본사에도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기자들도 회견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맞춤 제작한 검은색 정장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은색 하이힐을 신고 머리를 높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냈죠. 손목에는 한정판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이 차림새는 박준호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보다 10배는 더 값비싼 것이었죠. 거울 속의 여인은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씨 집안에서 숨죽이며 살던 유약한 서연우가 아니었습니다. 가죠. 저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대문을 나서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차체,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차문을 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타시죠. 주변 이웃들은 소리를 듣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예전에는 저를 그저 박준호의 아내, 평범한 부잣집 딸 정도로만 알았을 테니까요. 제가 이런 최고급 세단을 탈 정도의 인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사치스러우면서도 절제된 내부 장식. 차 안의 모든 것이 돈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별장 단지를 빠져나가 서진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서연우가 어떤 사람인지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박준호, 장여사, 그리고 이뮤라,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깊은 후회와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줄 것이다. 30여 분 후 차는 서진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80층 높이의 이 마천루는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자 우리 서진가의 자산 중 하나였죠. 차가 멈추자마자 그룹의 CEO인 이 대표가 임원들을 대동하고 문 앞에서 공손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우 씨, 정말 서진그룹의 상속녀가 맞으십니까? 서연우 씨, 왜 그동안 신분을 숨겨오셨습니까? 서연우 씨, 박준호 씨 회사의 파산이 정말 당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는 거 압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이 대표의 안내를 받아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회견장은 전국의 언론사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우, 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서연우 씨, 정말 서진그룹의 상속녀라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서연우 씨, 서진그룹은 자산이 수천억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입니다. 유일한 상속녀이신데 왜 박준호 씨와 결혼하고 그의 창업까지 지원하셨습니까? 서연우 씨, 박준호 씨 회사의 파산이 정말 당신이 의도한 것입니까?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제가 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잠시 후 제 아버지 서진그룹 서진웅 회장님께서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주실 겁니다. 둘째, 제가 박준호 씨와 결혼했던 것은 그가 성실하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창업을 지원한 것 또한 그가 성공해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 톤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제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제 돈으로 혼인 중에 바람을 피우고 상간녀를 먹여 살렸으며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고 그의 회사가 파산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업자득입니다. 결혼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의 당연한 말로일 뿐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박준호와 이뮤라의 다정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장 여사가 저를 구박했던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크린의 내용을 본 기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죠. 세상에 박준호가 저런 인간이었다니. 아내 돈으로 바람 피우고 상간녀를 먹여 살려?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며느리를 속이고 구박했다고? 정말 너무하군. 기자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모두가 분노와 경멸의 눈으로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준호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서진그룹 상속녀라고? 왜 나한테 숨겼어? 처음부터 날 갖고 놀 작정이었지.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제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에 대고 말했죠. 박준호, 내가 당신한테 신분을 숨긴 건 당신이 내 정체를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당신이 줏대 있고 진취적인 사람인 줄 알았지. 내가 당신한테 신분을 숨긴 건. 근데 알고 보니 당신은 은혜도 모르고 부귀영화만 탐하는 소인배에 불과했어. 내 돈으로 바람 피우고 상간녀 먹여 살릴 땐 이런 결말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했나? 너, 이 독한 년.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거랑 결혼하고 네가 내 회사를 망하게 하고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켰어.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가자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박준호, 당신 지금 그 꼴로 나랑 끝까지 갈 자격이나 있어? 지금 당신 꼴을 좀 봐. 모든 걸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잖아.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내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테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회견장의 기자들은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 모두 넋을 잃었죠.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 박준호, 자업자득이네. 서현우 대표님, 정말 멋지다. 저런 쓰레기한테는 저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제 신분을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서진가를 넘보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에 아버지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웅입니다. 서연우는 제 딸이자 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맞습니다. 그동안 신분을 숨기게 한 것은 제 딸이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분수도 모르고 제 딸을 배신하고 서진가까지 기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서진가는 박준호와 그 가족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의 법적 책임을 묻고 그가 제 딸에게 빚진 모든 것을 받아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박준호에게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가 회견장을 나서는 순간 장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우, 이 사기꾼년,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당장 나와. 그녀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장 여사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당신 아들이 이 꼴이 된 건 전부 자업자득이에요. 나랑 상관없다고요.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면 경비원 시켜서 당장 쫓아낼 겁니다. 쫓아내. 어디 한번 해봐. 장 여사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신분 속이고 우리 모자를 갖고 놀았잖아. 내 아들 회사 망하게 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켰으니 배상해야지. 배상.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은 바람 피우고 당신은 그걸 도왔잖아요. 당신들이 내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그런데 감히 배상을 요구해? 저는 경비원에게 눈짓하여 그녀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장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죠. 저는 그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준호, 장 여사, 당신들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바로 그때 이 대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박준호 씨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를 상대할 시간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께는 소송을 최대한 서둘러서 그가 제게 빚진 모든 것을 받아내라고 전해주시고요. 롤스로이스가 서진 그룹 본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가씨, 박준호 씨가 그룹 정문 앞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며 재결합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저는 비웃으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 돌려요. 마침 아직 제대로 모욕을 주지 못했는데 제 발로 찾아왔군요. 차는 다시 서진 그룹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있는 것이 보였죠. 그 중심에는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손에 들고 헝클어진 머리와 얼룩진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죠. 그는 제 차를 보고는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제가 내리자마자 박준호는 인파를 헤치고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서 시든 사과 몇 개와 오리 나간 목도리 그리고 싸구려 플라스틱 머리핀이 굴러나왔죠.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준호는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너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돈으로 상간녀를 만나고 우리 엄마 말만 듣고 너를 구박하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어리석은 짓 안 할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바람 피운 박준호 아니야? 재결합해달라고 비네. 정말 한심하다. 전처한테 무릎 꿇고 비는 것도 모자라. 저런 싸구려 선물을. 서연우 대표는 서진그룹 상속녀인데 저런 남자랑 다시 만나줄 리가 없잖아. 저는 역겨운 표정으로 제 다리를 붙잡은 박준호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너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이거 놔. 창피하지도 않아? 난 창피해 죽겠다고. 안 놔. 연우야, 절대 안 놔. 박준호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놈인 거 알아. 하지만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예전엔 내가 귀신에 씌어서 이뮤라 그년한테 속았던 거야. 이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았어. 내 마음속엔 너뿐이야. 연우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저는 비웃으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준호,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 서진가의 돈을 사랑한 거지. 예전엔 내 정체도 모르면서 나를 배신하더니 이제 내가 서진그룹 상속녀인 걸 아니까 무릎 꿇고 재결합을 구걸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니야. 연우야. 난 널 정말 사랑해. 예전엔 내가 잠시 미쳤었어. 이제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 불 속에 뛰어든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저 건너편까지 기어갔다가 다시 기어 돌아오면 한번 생각해 볼게. 박준호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너무하다며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은 그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연우야. 박준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려 망설였습니다. 왜 못하겠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준호, 그 정도 고생도 못하면서 날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넌 진심으로 재결합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다시 빌붙어서
내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박준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연우야, 난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제발 기회를 줘. 이것 봐. 내가 너 주려고 선물도 사왔어.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한 거야. 이 목도리 시장 몇 군데를 돌아서 겨우 산 거고. 이 머리핀도 네가 예전에 좋아하던 스타일이라서 특별히 고른 거야. 저는 바닥에 뒹구는 그 싸구려 물건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호, 내가 지금 망해서 이런 쓰레기 몇 개 던져주면 감동할 줄 알았어? 이뮤라한테는 5억짜리 다이아 반지, 수백만 원짜리 가방 사주더니 나한테는 고작 이런 걸 준비했다고? 날 모욕하는 거야? 아니야, 연우야. 나 이제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샀어. 박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의 눈에는 창피함과 비참함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상간녀한테 흥청망청 쓸 땐 오늘을 생각 못했나?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내게 구걸하면 내가 불쌍하게 여겨줄 것 같아? 박준호, 잘 들어. 내가 평생 혼자 살지언정 너처럼 은혜도 모르고 탐욕스러운 소인배랑 다시 시작할 일은 절대 없어. 저는 옆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멀리 던져버려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알겠습니다. 아가씨. 경비원들이 즉시 박준호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연우야. 이러지 마. 난 널 정말 사랑한다고. 박준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날 때리고 욕해도 좋아. 제발 용서만 해줘. 뭐든지 다 할게. 때리고 욕하라고. 내 손 더럽히기 싫어. 저는 경비원에게 눈짓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끌어내. 거칠게 다뤄도 상관없으니까. 경비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박준호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박준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소리쳤죠. 연우야, 나 포기 안 해. 네가 날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야. 마음대로 해. 저는 경멸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평생을 기다려도 난 널 용서 안 해. 그리고 저 사람 물건들도 다 버려요. 눈에 거슬리니까 경비원들은 박준호를 길가로 끌고 가 바닥에 있던 사과와 목도리, 머리핀을 주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박준호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선물과 제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진을 찍어댔죠. 그의 체면은 그 순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는 서진그룹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비난과 박준호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죠. 동정심은커녕 통쾌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이게 바로 날 배신한 대가야. 무릎 꿇고 빌면 내가 다시 받아줄 줄 알았어? 꿈깨.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박준호 씨, 정말 너무하네요. 난 괜찮아.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빙징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제대로 망신을 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지. 아, 맞다. 아가씨.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이뮤라 씨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씨에게서 빼앗은 넥타이 핀을 전당포에 팔려다가 가짜라는 판정을 받고 겨우 몇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전당포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네요. 오, 그래?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박준호 나뿐만 아니라 이뮤라도 속였군.
정말 꼴 좋네. 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뮤라가 예전에 박준호 씨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몰래 빼돌렸더군요. 지금 그 돈으로 다른 도시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도망?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해놓고 멀쩡히 도망치게 둘 순 없지.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이뮤라도 같이 고소하라고 전해. 빼돌린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어. 네, 아가씨.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 여전히 건물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박준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준호, 이뮤라, 당신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복수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날 배신한 것이 당신들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현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구상그룹의 고은성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대표님의 결단력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고은성?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구상그룹은 서진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기업이었고 고은성은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기기까지 했죠. 그가 제게 갑자기 전화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쿵 구찌리 카탕, 제가 탈탕, 괜찮습니다. 고은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대표님 시간 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염두에 둔 협력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진그룹과 잘 맞을 것 같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식사는 그저 곁들이는 것뿐입니다. 협력 프로젝트라는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구상그룹의 역량은 막강했죠. 그들과 협력한다면 서진그룹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 월드 호텔 스카이라운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고은성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서 대표님, 전화를 끊고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은성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왔지만 만날 기회는 없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뮤라는 전당포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운 끝에 고작 3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겨진 지폐를 들고 길거리에 서서 오가는 고급 차들을 보며 분노를 사겼죠. 자신이 지금쯤이면 명품을 걸치고 고급 주택에 사는 박 사모님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한 끼 식사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모든 게 박준호, 그 사기꾼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호, 감히 날 속여? 이뮤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전에 박준호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송금 기록을 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프로젝트 경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신 계좌는 개인 계좌였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박준호가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에 악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준호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자신도 그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폭로해서 박준호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결심했죠. 이뮤라는 곧장 허름한 여관으로 돌아가 예전에 몰래 복사해 두었던 USB를 찾아냈습니다. 안에는 의심스러웠던 모든 송금 기록과 재무제표, 그리고
박준호가 위조했던 계약서 파일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그녀는 그 USB를 들고 시내에서 가장 큰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박준호가 공금을 횡령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에 기자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이었으니까요. 기자는 즉시 녹음기와 노트를 꺼냈고 임유라는 USB를 책상에 던지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박준호는 서연우가 준 창업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서 자기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그 돈으로 저한테 선물 사주고 몰디브 허니문도 간 거고요. 그 사람 회사 진작에 껍데기뿐이었어요. 기자들은 USB를 확인하고는 이게 대박 기사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임유라를 인터뷰하고 증거 사진까지 찍었죠.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박준호, 혼외정사의 공금 횡령까지 피해액 수십억 원이라는 기사가 모든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시각 박준호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컵라면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마음을 돌려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로요. 그때 한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이 박준호야. 공금 횡령한 사기꾼.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런 인간이었어? 아내 돈으로 바람 피우고 공금까지 횡령하다니. 감옥에나 가라. 박준호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인파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죠.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톡촉 전화였죠. 박준호, 이 사기꾼아. 내 횡령 기사 다 떴어. 당장 내 돈 갚아.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박준호는 쏟아지는 뉴스 기사를 보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임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죠. 임유라, 내 짓이지. 네가 폭로한 거지. 전화기 너머로 임유라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호, 이제 알았어? 맞아. 내가 했어. 누가 날 속이래? 넌 감옥에나 가서 평생 죗값 치러. 난 내일 다른 도시로 떠나니까 다시는 날 찾을 생각 마. 임유라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박준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인파를 헤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달려 어느 외진 골목에 이르러서야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양복, 헝클어진 머리, 그의 비참한 모습.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채 고통스럽게 흐느꼈죠.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려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씨, 저희는 서연우 대표님의 변호인단입니다. 서 대표님께서 당신을 공금, 횡령 및 유책 행위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박준호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싫어. 난 돈 없어. 감옥 가기 싫어.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될 것이고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시계까지 전부 경매에 붙여져 빚을 갚는 데 쓰일 겁니다. 박준호는 결국 변호인단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죠. 차는 서진그룹 건물 앞에 멈춰섰고 그는 제 사무실로 끌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저를 본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야. 그는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변호인들에게 제지당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동정심 하나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준호, 또 보네요. 이렇게 빨리 이 꼴이 될 줄은 몰랐는데.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준호는 통곡했습니다. 공금 횡령도, 너를 배신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죗값 치를게. 기회?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수없이 줬던 기회들 전부 걷어찬 건 당신이야. 박준호, 당신이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지금 와서 뭘 해도 늦었어. 당신을 기다리는 건 차가운 감옥뿐이야. 결국 박준호는 연우야, 제발 날 용서해줘. 라고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경찰차에 태워져 멀어지는 모습을 창가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드렸고, 아버지는 이런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경찰에 연행된 다음 날 오후, 별장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 여사였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해진 옷에 이가 빠진 사기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죠. 연우야, 연우 아가씨. 장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딱딱한 찐빵이 굴러나왔죠. 제발. 불쌍한 늙은이 좀 살려줘. 나한테 돈 좀 줘. 나 굶어 죽게 생겼어. 준호는 감옥에 가고 나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그녀는 눈물을 쥐어짜며 울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거실의 값비싼 물건들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장 여사님. 이제 와서 제게 비시네요. 예전에 저를 구박할 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나 봐요. 연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장 여사는 이마가 빨개지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이 늙은이 좀 불쌍히 여겨서 밥이라도 먹게 돈 좀 줘. 준호가 나오면 우리가 꼭 은혜 갚을게. 은혜를 갚는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잃은 아이를 돌려줄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빚진 돈을 갚을 건가요? 장 여사님, 지금 와서 불쌍한 척 연기해도 제 마음은 안 움직여요. 저는 경비원에게 부엌에서 어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곧 경비원이 들고 온 양푼에는 먹다 남은 밥과 채소 쪼가리 그리고 뼈다귀 몇 개가 담겨 있었죠. 장 여사는 그걸 보고 얼굴색을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줘? 이게 사람이 먹을 거야? 과분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당신은 지금 구걸하는 입장이에요. 밥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직도 자기가 박 사모님인 줄 아세요? 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제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세요. 장 여사는 분노하며 양푼을 밀쳐냈고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딴 거 안 먹어. 고기랑 생선, 그리고 돈 내놔. 너 돈 많잖아. 1억 정도는 껌값이잖아.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 집 앞에서 드러누워서 네가 시어머니 학대한다고 소문낼 거야. 시어머니?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 여사님, 저 박준호랑 이혼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시어머니가 아니고 난 당신을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면 당신도 당신 아들 옆방으로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하세요. 장 여사는 제 말에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다시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아이를 잃게 만들었던 그날을 제 유품을 훔쳐
상간녀에게 갖다 바쳤던 그날을 잊을 수 없었죠. 저는 경비원을 시켜 그녀를 별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장 여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직 통쾌함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의 횡령죄는 증거가 명백하여 곧 기소될 것이며 장 여사 명의의 작은 아파트도 경매에 붙여져 제게 진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족하며 박준호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죠. 법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고 저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준호는 죄수복을 입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여사도 남루한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다가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준호의 횡령과 유책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박준호는 잘못했다며 제게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박준호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장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법정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내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죗값을 치르게 한 셈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개인 탐정에게서 이뮤라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도망치지 않고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다른 재벌 2세와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뮤라와 박준호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그 재벌 2세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분노한 재벌 2세는 이뮤라를 가차없이 내쫓았고 그녀가 그에게서 받은 모든 명품을 빼앗아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박준호가 그녀 명의로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찾아내 빚 5억 원을 갚으라며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결국 이뮤라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차를 타고 그녀가 구걸하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남루한 옷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그녀는 겁에 질려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속삭이면서요.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제 삶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구상그룹의 고은성 대표. 그는 제 과거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서진그룹은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준호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저는 남편 은성과 함께 그를 찾아갔습니다. 15년의 옥살이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를 초라한 노인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비참함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 장 여사가
병으로 외롭게 죽었다는 사실과 이뮤라가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준호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박준호, 당신에게 가장 큰 벌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평생 지켜보는 거야. 우리가 탄 롤스로이스가 멀어질 때 저는 백미러를 통해 박준호가 절망에 빠져 벽에 머리를 찢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스스로가 만든 지옥 속에서 막을 내린 것이죠.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저는 비로소 과거의 악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